금융박물관. 금융박물관. 금융범죄들이 있군요. 윤용 씨나 윤상욱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저축장려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저축장려운동. 저축장려운동. 1인 통장 만들기. 통장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축을 장려했어요. 전략 저축이야말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개인과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지름길입니다. 어린이들도 학교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맞아요. 어린이 네. 통장. 그렇죠. 어린이 통장을 만들었어요. 표지가 벽돌 모양이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벽돌. 거기까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저축 장려 운동이 막 벌어졌던 시대의 7, 80년대는 은행 금리가 18%, 막 20%. 그리고 22%. 1년에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년에 20만 원이 이자가 나와요. 예금 이자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네. 세월이 지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월급만으로 내가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동학개미운동. 가계 투자액이 76조 원.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이 76조 원을. 작년에 20, 30대 후배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진짜 다 주식 네. 주식 앱. 근데 휴대폰 보는 그 시간이 막 얘기하다가 아니 그 사이에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려갔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커지면서 주가 조작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주가 조작 그러면은 근데 세 가지가 있대요. 허위 사실 유포.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발표하면 주가가 끌어올려지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 정보 이용이에요. 내부자가 호재 발표를 얼마 앞두고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이제 한국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이런 사람들하고 방송을 그러니까 뭐 저는 웬만한 금융 사건은 그 2006년도에 루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있어요. 루보. 우리나라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최악으로 이끌어지는 루보 사태의 주범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보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예요. 네. 사실 실적도 그리 좋지 못한 조그만 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주가가 2006년 10월 1일 기준 1,185원이에요. 6개월 후에 주가가 51,400원을 기록하고 와, 5만 천. 50배네요. 1,400.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43배가 뛴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올랐느냐? 요때 이제 그 이 제이유그룹이라고 혹시 그건 들어봤죠. JU 다단계 주수도. 주수도 뭐 검찰이 사상 최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제이유 사태. 내가 생활용품을 사면 그 가격의 250%를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가 이 제이유 그룹이었습니다. 사기였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 원대의 사기와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의 부회장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른바 이제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주가 조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상호저축은행 사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를 지정을 해요. 전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 쉽게 말하면 주식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회사. 거래량이 얼마 없어서 그렇죠. 조금만 사도 쫙쫙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삼은 회사가 바로 루보라는 회사예요. 그 루보라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능적으로 했냐면 2%, 5% 조금씩 끌어올려요. 왜냐면 이런 거는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시하잖아요. 조금씩 끌어올려가지고 그 1,100 얼마짜리를 2,000원대까지 만들어버리거든요. 2,000원대까지 만들면 이제 사람들은 아니 단기간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 이제 그럴 때 이 김모 회장이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월스트리트가 인정한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거물 김모 부회장님을 모십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해요. 우리한테 저쪽으로 맡겨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인인증서와 보안 카드를 제출해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이 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보관하면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6,000원까지 올려버려요. 네, 그것도 아주 단기간 동안에 6,000원까지 계속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주가가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계속 벌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해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54,000원까지 6개월 만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요.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2007년 어느 날 이 회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검찰 발표가 떨어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1부는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제이유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11일 동안 하한가를 쳐요. 전례 보기 힘든 그래프예요.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 작전 세력은 이전에 다 팔아버렸죠. 네.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아요. 벌금 70억. 그리고 추징금 30억.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획득한 돈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입힌 액수에 비하면 터무니없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요.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은 7년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도 또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래요. 지금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식 증권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은. 친구 말 듣고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주식이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가 너무 소문이 많이 난다는 거죠. 네, 다 돈 번 사람들 얘기만 떠돌고 그 수많은 주식 종목 가운데서 그런 대박난 종목은 보이는 거죠. 당장 내일 뭐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끼리 은어가 있대요. 주포. 주포는 뭐냐면 기획자. 예를 들면 그 구속돼서 형을 산 김모 부회장 같은 사람이 주포. 그리고 화가. 화가는 전체적인 주가 조작을 설계하는 사람. 그림을 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프. 여기서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서 또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니까 우리는 매도한다. 그리고 쉘이라는 게 있어요. 쉘이 뭐냐? 조개 껍데기인가요? 그렇죠.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는 거의 빈 껍데기를 얘기하잖아요. 알맹이. 그 타겟이 된 회사.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펄이라는 게 있대요. 펄. 허위 정보. 허위 정보를 펄이라고 해요? 그런 걸 펄이라 그랬대요. 야, 요거 김용만 씨 이런 분들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 되게 유명한 그분 별명이 고등어라잖아요. 무조건 내토막. 진짜 안 좋을 때는 반토막. 갈치. 8토막.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물리학에서도 아주 주가 조작과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17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주식이 처음 만들어질 때쯤의 이야기인데 그때 만들어졌어요?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예, 처음. 암스테르담에 그렇죠. 암스테르담에서 주식 거래소가 있었죠. 예. 그때 이제 항해를 하러 갔다 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배가 침몰을 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 리스크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때 생겨난 거거든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그 증서가 있을 텐데 내가 이 배에 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 증서가 일종의 증권이고 이거를 배가 돌아오기 전에 이걸 누가 팔고 싶다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그 영국에서도 남해 회사라는 아주 유명한 주가 조작에 유명한 그 역사에 나오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일단 배당을 막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투자하면은 돈을 준다더라 막 이게 소문이 막 나면서,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딱 다단계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좀 돈을 벌어서 막 투자 금액에 막 150% 막 이렇게 돈을 받지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유명한 이유는 여기서 큰 돈을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이 이때쯤에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조폐국에서 일해요. 저희가 이제 뉴턴의 전반부의 인생만 주로 들어서 학자로서의 뉴턴만 알고 있는데, 뉴턴은 이제 말년에는 그 화폐국에 들어가서 화폐를 만들고 화폐 유저범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기소를 하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화폐국의 국장이 기소를 하는 권한이 있었대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돈을 번 거로 초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걸 현금화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처음에 한두 배 벌고서 많이 벌었다 하고 있는데 이게 3배, 4배, 나중에 이게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점점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버는 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또 뛰어들어요. 또 뛰어들고 또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뛰어들고, 그래서 뉴턴이 여기서 잃은 돈이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십억을 여기서 잃어요. 수십억을. 나중까지도 되게 씁쓸하게 이 사건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뉴턴이. 내가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기가 광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광기 아니에요? 왜 사람들로 왜 상 바꾸지? 아니 궁금한 건 사과는 그 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 떨어진 거예요? 사과가 언제 떨어진? 사과는 한참 전에 떨어진 거예요. 한참 전에 떨어졌고. 한참 전에 그 사과가 자기 주가란 걸 몰랐네. 그렇지. 사과가 뚝. 주가에 중력이 있다라는 걸.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전하게 한다면. 근데 문제는 한몫 잡아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문제인 거죠. 저는 주식이라는 시스템보다는 주식을 어떤 돈으로 하느냐, 은행에 놔둬도 되는 잉여 자금으로 하느냐, 내가 내 생활비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렇게 넣는다면 그건 문제인 것 같은데, 저축해놓은 돈 2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좀 보는 쪽. 주식 자체를 근데 다들 주식으로 돈 잃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도 있어가지고. 자, 이것도 아니 너무 다른 남의 그 거시론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뉴턴도 이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뉴턴 때문에 절대 안 해요. 저는 결혼하기 아내의 조건이 담배 안 피는 거, 주식 안 하는 거, 이 2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결혼하고 근데 좀 변해가지고 그때 막 주식이 막 화랑이 되고 2007년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주식 무슨 전자 한 주를 한 주 처음 하니까 한 주를 사가지고 온갖 주식 책도 보고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유럽 증시까지 그래서 물타기 할까? 이러면서 막 한 주 가지고 한 주.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뭐. 내가 산타클로스처럼 확 벌어서 딱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몰래.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하는 게 문제라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다고요? 뉴턴도 안 되는데. 뉴턴도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거는 뒤늦게 알았고요. 네, 그런데요. 늦게 알았고요. 근데 이제 했다가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가 온 거예요. 그때 1,300포인트 이럴 때 80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3년 전 하한가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 제가 잠을 원래 되게 잘 자는데 못 자니까 와이프가 되게 걱정한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이거는 불치병이거나 무슨 바람을 피웠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불을 확 켜더니 솔직히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해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해서 이렇게 됐다? 네, 했더니 괜찮다고. 내가 벌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잘하고 막. 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잃은 돈을 조금 줄여서 말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분노. 오 이거 시트콤 아니야? 아 진짜로요? 근데 주식은 하여튼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예. 기억도 안 나. 이 얘기는 무서워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뭐 뉴턴 다 죽었어요 보니까 지금. 그리고 공범이 가다만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요? 네, 비교적 최근 사건인데요. 2019년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제 이모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이라는 범죄자에 대한 얘기예요.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번 젊은 재력가로 또 뒤로는 개미 투자자들을 울린 범죄자로 이미 여러 차례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청담동 주식 부자 이 씨. 이 씨의 부모가 살해돼 유기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는데요. 당시 집안에는 차량을 판매한 대금 현금 5억 원이 있었는데 이 돈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열흘 전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요. 그 내용을 보면 공범을 구인하기 위해서 개인 경호 아르바이트에 대한 건데 특이하게도 한자로 불법 체류자 지원 가능이라고 이제 써놔요. 그러니까 그 공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도가 이제 그러면서 그 공고문 안에 군인이나 운동선수 출신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네. 그래서 그 모집 공고를 보고 3명의 중국 국적의 남성이 이제 지원을 해요. 그 공범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피해자 집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4시경에 피해자 2명을 이제 결박하고 살해를 하거든요. 근데 6시경에 아파트 앞에 CCTV에 뭐가 찍히냐면 공범 3명이 갑자기 굉장히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김다운이 나와가지고 차 문을 열어주니까 급하게 본인들 물건을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급하게 비행기 표를 사서 그 인천으로 그 중국으로 출국을 한 이랬던 사건이에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살해 당일 찍힌 수상한 남성 4명의 행적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인 34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김다운은 저 중국 국적의 3명이 살해했다라고 하고 그 3명은 우리는 개인 경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는데 눈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져서 자기들도 놀라서 나왔다. 후다닥 나온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공범들은 살인까지는 발생할 줄을 몰랐던. 그러니까 보니까 김다운이 범행 1년 전부터 피해자분들을 미행을 하고 귀가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차량에 또 그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계획해온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동포 출신 공범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뺏은 5억 원도 공범 3명이 멋대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해의 책임은 김다운에게 있는 것으로 그래서 김다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그 결과로 끊지는 않나요?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재판이 완전 무효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심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1심 재판이 무효가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이유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그 피고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 씨 사건, 어제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시작해서 2021년 2월에야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났어요. 네네네. 국민참여재판은 꼭 그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군요. 피고인. 우리 그 형사 절차가 되게 엄격해요. 국민참여재판 또 안 물어보면 그 절차 전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말씀드린 진술거부권도 딱 오자마자 이름 물어보기 전부터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뭐 한 번도 그걸 거부권 행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그걸 말 안 해서
판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이제 미란다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은 사실 미국에서 그 미성년자를 강간해서 살인한 범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란다가 처음에 체포될 때 묵비권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서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를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해주고 자백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유죄가 되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진술은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다 무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무효로 할 수 있냐. 근데 미란다는 그렇게 풀려났는데 너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서 유명해졌잖아요. 술 먹다가 술집에서 내가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아 네가 그 미란다냐면서 때려 죽였어요. 나 진짜 나쁜 놈이었네 이러면서 때려 죽였어요. 진짜 무슨 우화 같네요. 그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미란다 원칙이 통용되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영화에서도 체포 장면을 꼭 얘기하잖아요. 꼭 얘기하죠. 근데 자기 스타일로 얘기하죠. 너는 이 새끼야. 너는 변호사를 설립해 묵비권을 행사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고지는 한 거죠, 이렇게. 고지는 한 거죠. 네. 뭐. 역시 정의는 이루어진다. 아니 공범이 결국은 조금 더 악질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 명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언제나 내가 어떤 가해 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내가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으면 해요.